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이에 따라 방산 분야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방위산업 생태계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군에게 현재 위치와 위험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막탄은 기갑전력에서는 적의 시야를 차단해 반격의 기회를 잡는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기갑전력을 보호하고 적을 공격하기 위한 기회를 잡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연막탄이 어떤 재료로 차폐 효과를 내는지 방산톡톡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했는데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한 겁니다.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일 확정으로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이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입니다. 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 대선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며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가 병사들에 대해 전역 후 징계 등 군 내에서의 처벌 기록을 말소해주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가 전역한 후 징계 등 군 내에서의 처벌 기록을 말소해주는 조항을 이번 병 인사관리 훈련 개정안에 신설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은 이번 달 21일까지입니다. 현행 규정상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 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지만 병사들의 경우 그 기록은 병적 자력에 남습니다. 행정예고를 거쳐 6월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후 인사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서 의무복무 시절 징계를 받은 사실이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 법무 담당 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 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 개정 취지에 대해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유망 방산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 정부가 방산업체에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해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법 제12조의 제목을 기존의 자금 융자에서 금융 지원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조금과 투자형 자금 지원, 신용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종합적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나아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도 방산 생태계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23경비여단이 완벽한 해양 감시 작전으로 역대 최대 마약 적발로 알려진 마약 운반선 검거 작전에 결정적으로 일조했습니다. 여단은 검거 하루 전날인 지난 1일 FBI로부터 마약 의심 물질을 실은 선박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고 감시작전 TF를 구성했으며 자체 감시작전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입항 예상 지역을 집중 감시 지점으로 설정하고 2일 오전 4시 57분 선박이 책임 지역으로 진입하자 레이더와 TOD 등을 활용해 추적을 이어갔습니다. 동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여단에서 공유받은 선박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선박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해 해양경찰청은 해당 선박에선 한 자루에 30에서 40kg가량 나눠진 코카인 의심 물질이 무더기로 나왔다며 시가 1조 원 상당으로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6사단의 GOP 경계작전 전담부대인 백호대대가 전입 신병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백호대대는 자체적으로 해온 전입 신병 복무 전 주기 교육을 최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에는 인권과 보안 교육이 주를 이뤘는데 개편된 교육에는 소초 단위 동반 근무와 총기 탄약 관리 요령 등 GOP 경계작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편제 화기 조작과 즉각 조치 사격 훈련, 작전 지역 도보 답사도 포함됐습니다. 백호대대는 이번 교육 개편이 GOP 전담부대의 작전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기간에 영유아 사망률이 악화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간 필수 백신 접종률이 낮아져 감염병에 취약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아동 사망률 측정 통합기구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18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생후 1년 이내 영아 사망률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사망률 추정치는 각각 1000명당 14.54명과 9.4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5세 미만 사망률 추정치는 1000명당 2.76명, 세계은행의 상위 소득 국가와 중상위 소득 국가 평균은 각각 4.95명, 14.1명이었습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사망률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년 1000명당 107.68명에 달했다가 2003년부터 개선돼 2019년에는 17.7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경 봉쇄 기간을 거치며 4년 만에 0.3명이 늘었습니다. 영유아 사망률 증가의 원인으로 필수 백신 접종률이 낮아져 감염병에 취약해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북한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예방 백신 1차 접종률은 41%에 불과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일본 경찰이 북한인을 일본인 신분으로 위장하도록 도운 일본인 남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30대 일본인 남성 2명이 북한 정보통신 기술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일본인으로 위장하도록 도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020년 운전면허증 사진과 은행 계좌 정보를 메신저 앱을 통해 북한 IT 기술자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IT 기술자는 이 신분증을 활용해 구직 사이트에 등록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웹사이트 제작을 한 후 계좌에 보수가 들어오면 이 중 10%를 일본인 남성 2명에게 보내고 나머지를 해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해외로 송금된 돈이 최종적으로는 북한에 들어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북한 접속 기록이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업무를 수주한 데다 등록된 계정에 사용된 일본어와 한국어가 기계로 번역한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오류가 많아서입니다. 현지 언론은 관련 보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며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를 금지해왔다며 이번 수사로 일본 기업에 북한이 잠입해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한동안 교류가 없었던 중국과 북한이 최근 교류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공군 추모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중국 측 인력들이 지난달 말 5년 만에 북한에 복귀했다고 주북한 중국 대사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북한 주재 양화진 중국 대사는 올해가 한국전쟁 75주년인 해인 만큼 북한과 소통 협조를 강화해 전통적 우위를 전승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수교 75주년이던 작년을 중북 우호의 해로 선포하고 교류 강화를 다짐했으나 이렇다 할 고위급 교류가 발표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연말 중국에서 열렸어야 할 중북 우호의 해 폐막식은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북한이 국경을 열 준비를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북 교류가 점차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 핵심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와 CCTV 소속 취재기자를 5년 만에 신의주를 통해 북한에 들여보내며 북한발 보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기 전 미국 AP통신, 일본 교도통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평양에 취재기자를 뒀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 언론사 중 AP와 AFP 등 서방 매체와 일본 교도는 아직 평양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임시정부 활동을 돕는 온라인 게임 콘텐츠 무궁화꽃을 피워주세요를 공개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무궁화꽃을 피워주세요는 국가보훈부와 GS 리테일이 공동 추진하는 광복 80주년 캠페인의 두 번째 콘텐츠입니다. 어제 보훈부와 GS25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이번 콘텐츠는 참여자가 백산상회에 모인 독립운동 자금을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많은 인기를 모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화제가 된 전통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방식을 적용해 관심을 더했습니다. 콘텐츠 참여자는 일본 경찰이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화면 클릭을 해 동포 캐릭터를 임시정부로 한 걸음씩 이동시키며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참여를 통해 보훈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실적에 따라 기부금이 적립되며 참여자는 게임을 마친 후 결과 화면에서 자신이 모금한 기부 금액과 개인별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모금된 기부금은 한국 헤비타트에 전달돼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알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연막탄의 용도는 아군에게 현재 위치와 위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기갑전력에서는 적의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위치를 숨길 뿐만 아니라 반격의 기회를 잡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오늘 방산톡톡 시간에는 기갑전력에 사용되는 연막탄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차폐 효과를 내는지 연막탄 제조업체 관계자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현재까지는 광학 장비가 연막 뒤에 있는 표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게 황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의 시야나 탐지, 관측 장비로부터 그 아군의 위치, 장비를 은폐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아군의 생존성을 증개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첫째는 차폐 연막탄으로 적의 관측 장비나 감시 장비로부터 아군의 이동이나 작전을 은폐하는 데 사용되는 연막탄이고, 둘째는 신호 연막탄으로 다양한 색상의 연막을 발산시켜서 아군끼리 신호 전달이나 위치를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연막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훈련용 연막탄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차나 장갑차 등 기갑 차량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막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탄의 정확한 사용 시기는 이제 불분명합니다. 실제로 전차나 기갑 차량에서 사용된 연막탄은 세계 제2차 대전에 등장을 했고요. 당시에 독일 5호 전차를 보면 연막탄 발사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공격 시 적의 눈을 가리고 또 신속하게 접근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방호 시에 대전차 탄 같은 대규모의 공격으로부터 아군 전차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막탄 발사기를 장착하는 것은 모든 기갑 차량에 있어서 기본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연막탄은 적외선 차장 연막 유탄의 경우에는 전차, 장갑차, 전술 차량들에 탑재가 되어 있고, 직경은 66mm, 무게는 1.65kg이고 2초 이내에 가시관선과 적외선 대역을 45초 이상 차폐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용으로 사용되는 K419 연막탄에는 적외선 차장 연막재와 밀리미터파까지 차폐할 수 있는 연막재가 2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차폐할 수 있는 연막재는 황동 분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밀리미터파 대역을 차폐할 수 있는 연막재는 이제 탄소 섬유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연막재들의 중요한 패턴은 차폐하고자 하는 그 파장 대역, 이제 산란과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입자의 크기하고 길이가 중요한 팩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이를 설정하는 게 주 핵심 기술이라 볼 수 있고, 이것은 기밀사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럽권에서는 일부 정린을 이용한 연소형 연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린을 이용한 연막재 같은 경우에는 연소를 시켜서 과복사를 이용한 열을 이용해서 차폐를 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신속한 차장을 위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정린 같은 경우에는 연소를 시켜서 나오는 연기를 가지고 차폐를 시키는 목적의 연막탄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같이 산악 지형이 많은 곳에서는 화재 위험 때문에 사용을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막탄의 차폐 성능은 주로 이제 감쇄율로 정의를 합니다. 감쇄율이라는 것은 연막이 없었을 때 전자기파의 세기에 대비해서 연막이 형성됐을 때 이런 전자기파의 신호가 얼마나 감소되었는가 하는 그 비로소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국의 연막탄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신호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보통 이제 연막탄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높이에서 어떤 간격으로 터지는 게 가장 효과가 높은지를 사실 테스트를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좋은 높이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약 한 2.5m에서 한 3m 정도 수준, 거리는 약 4에서 5m 사이 정도에서 터지면 가장 차장 효과가 빨리 된다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막이 터졌을 때 도너스 형태로 터지는 것은 360도 방향으로 연막을 동시에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폭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폭약이 터지면서 중심 부위는 연막이 대기 환경 중에서 풍속에 따라서 연막재가 이동을 해서 그 중심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약의 구조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발전 방향은 어차피 연막 체계도 유무인 복합 체계로 운용이 될 겁니다. 기계화 연막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인 차량과 그리고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연막을 살포하거나 연막탄을 발사할 수 있는 드론 차량, 이렇게 이제 구성된 유무인 복합 체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막 체계가 앞으로는 이제 전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4월 1일을 보겠습니다. 1968년 4월 1일 북한 도발로 인한 안보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토 예비군이 창설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68년 2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이 향토 예비군 250만 명 무장을 천명합니다. 1968년 2월 27일 향토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는데요. 1968년 3월 1일 국방부에 예비군국이 잠정적으로 설치됩니다. 1968년 4월 1일 향토 예비군 창설식이 거행됩니다. 향토 예비군은 예비전력 동원 제도를 보완해 국가 총력전 준비태세를 향상했습니다. 또 평시에 후방 대침투 작전 능력을 향상해 북한의 대남 도발을 방어했습니다. 이어서 4월 5일로 가보겠습니다. 1964년 4월 5일 유엔군 사령관으로 초기 6.25 전쟁을 지휘했던 메가더 원수가 84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899년
맥어더 원수가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 후 수석 졸업합니다. 1941년 맥어더 원수가 미 극동군 사령관으로 임명돼 이후 오성 장군으로 진급합니다. 1950년 6월 29일 6.25 전쟁 발발 이후 한반도 전선을 시찰합니다. 1950년 9월 15일 맥어더 원수가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하는데요. 1951년 4월 11일 유엔군 사령관에서 해임됩니다. 맥어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 6.25 전쟁의 전세를 뒤집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인물입니다. 또한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과 오성 장군, 첫 유엔군 사령관 등 역사적 발자취를 남긴 전쟁 영웅입니다. 이어서 4월 11일로 가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1972년 4월 11일부터 26일까지 남베트남군의 핵심 보급로로 군사적 중요성이 매우 높았던 안케패스를 확보하기 위해 맹호부대 기갑연대가 안케패스 전투를 치릅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70년 7월 미 제1기병사단이 철수하고 맹호부대가 안케패스의 경계 임무를 인수합니다. 1972년 4월 11일 북베트남군의 제1중대 기지 공격으로 전투가 개시되는데요. 1972년 4월 26일 한국군의 지속적인 포격에 적은 철수하고 안케패스 19번 도로는 확보됩니다. 한국군은 안케패스 전투로 베트남 전쟁에서 핵심 보급로로 군사적 가치가 높은 안케패스 재확보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전략적 요충지인 638고지는 선점에 실패했고 무리한 공세로 한국군의 피해는 컸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3군의 일체화에 있다는 것은 장래에 남겨야 할 커다란 교훈이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25 보병사단이 오늘 본부 연병장에서 사단장 주관으로 6.25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고 이종환 하사 화랑무공훈장 전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고 이하사의 장녀 이영분 여사 등 유가족과 사단 장병, 관계기관 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육군 3 보병사단 가온 포병대대가 차량 무사고 7,000일을 달성했습니다. K9 자주포 등 궤도 장비와 차량 60여 대를 운용하는 대대는 2006년부터 19년 동안 한 건의 사고 없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육군 23 경비여단 장병들이 해안 경계작전 중 바닷물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끌어올리고 의식이 없던 구조자를 옮겨 응급처치 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구조자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4월 8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 구경하기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해안과 산지에서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기압 영향받으면서 흐려져 강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에서 3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광주 4도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충청 이북 지역에서 저온고로 인해 동부 산악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오전 중 항공작전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또한 동해상에서는 오전까지 높은 파고가 예상되어 해상작전에도 일부 영향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비 소식이 잦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시작된 강수는 경기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월요일까지 많은 강수량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비 소식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